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채택됐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처음으로 중국발 위협을 명시하는 등 북중러에 맞선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공고화됐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한미일은 안보와 경제를 포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의체로 발돋움했습니다. 특히 세 나라의 미래 지도자가 바뀌어도 협의체를 흔들 수 없게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새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끝내 사망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피의자 최모 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성폭행도 미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신항 인근 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던 1톤 트럭이 직진을 하던 덤프 트럭과 충돌한 뒤에 맞은편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기존 면역 체계를 쉽게 뚫을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를 새로운 감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스파이크 단백질이 30개 더 많아 전염력과 위중증 위험이 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일 정상이 3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단독으로 이렇게 세 나라 정상이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담 시간은 65분, 장소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였습니다. 세 나라는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핵심은 안보 협력으로 이를 위해 1년에 최소 한 번은 정상들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은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의 핵심은 영내 안보 협력입니다. 우선 한미일은 지역 내에서 도발이나 위협이 일어나면 대응 방안을 서로 신속 협의한다고 약속했습니다. 3국 정상은 물론 국방 외교장관, 국가안보실장이 최소 연 1회 이상 만나 협의 방법을 논의합니다. 각급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삼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 나라의 합동훈련도 연 단위로 여러 해 열기로 했고 올해 안에 북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That means we'll have a hotline to share information and coordinate our responses whenever there is a crisis in the region or affecting any one of our countries. 경제 기술 협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대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세 나라가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은 공동성명을 포함해 앞으로의 한미일 협력의 원칙을 정리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안보 위기에서의 3국 간 협의 공약 등 3건의 합의문을 체결해 결속을 다졌습니다. 한미일 회의만을 위해 처음 모인 세 나라 정상은 획기적인 협력 약속을 맺으며 인도태평양 지역 최대 협력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인근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세 나라가 이렇게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입니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처음으로 또 예상보다 높은 수위로 중국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더욱 선명하고 공고해졌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기자입니다. 중국의 위협이 직접 언급된 건 이번 한미일 공동성명이 처음입니다.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과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매립 지역의 군사와 해안 경비대와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국은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재확인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東シナ海、南シナ海におけ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をはじめ、日米韓3カ国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これは日々厳しさを増しています。 3국은 북한 핵 위협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Cannot meet its original objective which it stated. Join so many other nations in holding Russia accountable for international sanctions.
한미일이 처음으로 중국발 위협을 명시하고 삼국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중러 한미일 대립구도가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북한도 주요 의제였습니다. 특히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막대한 자금 조달 창구인 가상자산 해킹을 막겠다는 보관입니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속된 경제난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발이 가능했던 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자금 확보에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규모는 7억 달러 이상으로 국정원은 올해 들어서도 2억 달러 가까이 해킹 사고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수익 차단을 위해 다음 달 각국의 핵심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그룹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3국 간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 그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과 함께 돈줄까지 막으면서 북한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한미연합연습이 끝나면 바로 구구절 북한의 정권 창립 75주년 열병식도 예정이 돼 있어서 북한이 ICBM 발사나 실제 북한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군 전략정찰기가 자신들의 경제수역 상공에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도발의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를 정상외교 장소로 내줬습니다. 회담 결과와는 별도로 세 나라의 친목 혹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죠. 새 정상은 노타이의 편한 복장이었고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먼저 정상회의 분위기 어땠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 넥타이를 매지 않았습니다. 결속력을 다지면서도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침에 미 해병대 헬기를 타고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고 떠날 때까지 모두 7시간 넘게 머물렀습니다.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하이라이트, 세 정상이 한 곳을 바라보며 오솔길을 함께 걸은 장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때때로 양 정상에게 어깨 동무하는 등 친근함을 보였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도 여러 차례 손을 잡는 등 다정한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한편 3국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일본과는 달리 상무부 장관을 동석시키면서 중국 견제, 공급망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평가도 궁금합니다. 네, 미국 전문가와 언론들 3국 협력의 바탕으로 껄끄러웠던 한일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Say when it comes to this summit, this is a massive positive step forward, and I applaud President Yoon and Prime Minister Kishida for putting aside historical sensitivities to come together for this historic meeting. For decades, we've had bilateral alliances with Japan.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꿈인 한국과 일본의 파트너십 관계 강화가 실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방송은 이번 회담이 한국과 일본을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협력 시대를 예고하는 약속을 했다며 다음 협력 시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언론들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한국이 먼저 손을 내민 만큼 일본도 화답해야 3국 협력이 오래 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원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공동선언문 내용 앞서 리포트에서 봤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따로 떼서 공약이라는 문건을 내놨어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공약이라는 문건이 A4 용지로는 채 한 장이 차지 않는 5문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입니다. 한미일 3국이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에 대해서 정보 공유, 메시지 동조화, 대응 조치 등을 함께 한다는 건데요.
이 내용이 사실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이미 포함이 돼 있는데 예. 굳이 따로 빼서 별도의 문건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명문화된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예, 그렇다면 원 기자, 그 위협이 구체적으로 뭔지 또 공동으로 대응하는 수위가 어디까지 되는 건지가 궁금한데 네. 동맹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3국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예시가 이 문건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군사 안보 위협, 경제 통상 위협, 사이버 위협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다만 문건에 단서 조항처럼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위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 나라가 공조를 해야 한다는 어떤 국제법적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때문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다른 나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참전하게 되는 이런 군사동맹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예. 그런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의체, 쿼드 같은 협의체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한미일 안보 협력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체는 오커스, 쿼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 세 나라가 참여하는 협의체고요.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네 나라가 포함되는데 이번 한미일 협의체를 보면 지리적으로 좀 더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때문에 대통령실은 협력 내용이 보다 더 밀도가 있고 효율적인 더 강력한 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쿼드에 참여해서 쿼드 플러스로 진화하는지 등등에 대한 어떤 논란은 잠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강력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안보 협의체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인태 지역 전략과 관련해서 쿼드와 오커스에 이어서 마지막 퍼즐인 동북아 지역까지 협력을 완성했다 이런 평가가 예. 나옵니다. 그런데 반작용도 좀 우려가 됩니다. 특히 중국인데 중국은 우리나라에게는 의존도가 높은 국가여서 좀 걱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총 수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육박을 하고 화장품이나 식품, 면세, 관광 등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해서 우리로서는 대중국 투자와 수출이 위축되는 이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미국 언론에서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이런 불만을 달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일 3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과 같은 경제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경제적 실익으로 돌아와야 3국 공조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공식 의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 모두에서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다뤄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질의응답에서 이 질문을 받고 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AEA의 점검과 그 계획대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투명한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네, 일본 언론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시점을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원중희 기자였습니다. 네, 신림동 성폭행 사건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던 피해 여성이 조금 전 끝내 사망했습니다. 범인 최 씨는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취재진 앞에 섰는데 그 현장에서 나온 말들을 정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무차별 폭행과 성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여성이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오후 중 사망했고 정확한 사인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30대 최 모 씨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서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슬리퍼 차림에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썼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고 말하며 살해 의도도 부인했습니다.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사전에 너클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범행 직전 행적에 대한 질문에는 계획성을 부인했습니다. 1시간 동안 왜 걸어 다니셨어요? 운동 삼아. 범행 도구였던 너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너클 이전에도 계속 갖고 다니셨습니까? 네. 너클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셨던 겁니까? 네.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최 씨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던 순간 경찰에게 물 좀 달라면서 뻔뻔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 수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진희 기자입니다. 범행 장소에서 불과 800m 정도 떨어진 장소를 걸어가는 피해자 모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바닥을 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슬리퍼를 끌며 천천히 걸어가는 평범한 모습인데 불과 1시간여도 지나지 않아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거점 순찰을 하던 형사과와 파출소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처참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취재 결과 피해자인 최모 씨가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건넨 첫 마디는 물 좀 주세요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4개월 전에 둔기를 샀고 CCTV가 없는 곳인 줄 알았다며 계획 범죄를 시사했으면서 취재진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 여자 옷은 끌고 가다 벗겨졌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등 진술도 오락가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서현역과 신림역 사건 영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림 서현 사건에 좀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경찰은 어제 프로파일러와 최 씨를 면담시킨 가운데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이규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 피의자 최 씨요. 결국 피해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폭행 피의자에서 이제 살인 피의자로 전환이 돼야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경찰은 피의자인 최모 씨에게 강간 상해를 적용했는데 양형 기준이 더 센 강간 살인 미수로 혐의를 변경하려고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강간 살해죄로 혐의가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에게 기자들이 살해 의도는 없었다면서 왜 그렇게 잔혹하게 폭행했냐고 물었는데요. 피의자는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사망까지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다면서요, 이 사람이. 네, 맞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죄를 덜려고 강간이 아닌 강간 미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저항 2심에 실패했다.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 거죠. 또 피의자 가족은 최 씨가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 등을 제출하며 병력이 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수라는 점과 심신미약인 부분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발견 당시부터 피해자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보도 있었는데 당시 상황을 한번 보면요. 경찰이 나갔을 때 구급대도 거의 비슷하게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구조활동은 좀 늦게 시작이 됐거든요. 왜 그랬던 겁니까? 네, 피해자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신고가 오전 11시 44분에 경찰에 최초로 접수됐고 구급대 차량은 12시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소방이 구조활동을 시작한 건 12시 29분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지 약 32분, 범인을 검거한 지 약 19분이 지난 시각인데요. 유가족들은 빠른 응급처치가 안 된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만 심정지가 왜 30분이 남았나 뭐 이런 게 좀 궁금한 점은 있죠. 당분간 심정지라도 위험하다 하는데. 소방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나름의 이유를 토로했습니다. 지도상이 정확한 위치가 특정되는 곳이면 글로 가겠지만 산이라는 곳이 이제 어디인지 모르고 또 우려되는 건 흉악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또 흉기 관련 사건이 있었어요. 네, 오늘도 대낮에 그것도 지하철 안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습니다. 12시 40분쯤 홍대 입구역에서 합정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승객 2명이 얼굴을 다쳤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남성은 시민들에 의해 제압돼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신림 성폭행 사건에 쓰인 둔기 종류도 흉기에 포함시키는 등 검문 검색 등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회부 이규현 기자였습니다.
사고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 신항만 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1톤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면서 대형 차량 5대가 잇따라 충돌했는데 이에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덤프트럭에 운전자가 갇혔습니다. 사고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소방대원이 운전석 문을 열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부산 신항만 도로에서 오중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1톤 포토와 승용차 1대를 뺀 나머지 3대는 대형 트럭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삼거리 교차로입니다. 경찰은 마을 쪽에서 대로변으로 좌회전하던 포터 차량이 덤프트럭과 1차 충돌한 뒤 연쇄 충돌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포터에 타고 있던 2명과 덤프트럭 운전자 등 3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포터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신호위반 부분하고 음주운전 부분하고 덤프트럭 가속 부분하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도 25톤 화물차가 차로를 바꾸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선으로 튕겨나가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대전 신협 은행 강도의 행방이 이틀째 오리무중입니다. 경찰 100명을 투입해서 추적을 하고 있지만 신원 특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 용의자가 대전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흰색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건물 모퉁이를 돌아 내려옵니다. 어제 정오쯤 대전 관저동 한 신협에 들어가 현금 3,900만 원을 갈취해 달아난 남성입니다. 검은색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로 은행에 들어가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직원을 위협해 돈을 훔쳤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 역시 사전에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하루 형사와 기동대 등 250여 명을 투입해 용의자 추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신원조차 특정하지 못했고 오늘은 100여 명을 투입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경찰분들이 오셔서 둘러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구나 이만 생각하고. 경찰은 고속도로 나들목 등 주요 거리에서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등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용의자가 대전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영국 전역을 휘몰아쳤던 사건이 있습니다. 평범한 간호사가 신생아 7명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는데 6년 만에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나는 악하다라는 메모도 남긴 이 간호사는 영국 최악의 아동 연쇄살인마로 남게 됐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2018년 7월 영국 체스터 소재 한 주거지에서 파란 옷을 입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근무 병원에서 2015년부터 약 1년간 신생아 7명을 살해하고 6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는 줄곧 병원 위생 수준을 탓하는 등 범행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자택 수색 결과 아이들을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정황이 담긴 메모와 범행 대상 관련 서류들이 발견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간호사가 주로 야간 근무를 틈타 공기나 우유를 강제 주입하고 중독될 정도의 인슐린을 투여해 미숙아와 쌍둥이 등 7명을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She did her utmost to conceal her crimes by varying the ways in which she repeatedly harmed babies in her care. 현지 법원은 7명 살인 혐의에 대해선 유죄,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But this justice will not take away from the extreme hurt, anger and distress that we've all had to experience.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한 현지 경찰은 여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고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는 현지 시간 21일 이뤄집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역전세가 심해질 거라던 경고와는 다르게 아파트 전세는 값이 뛰고 있습니다. 물건이 귀해지고 최근 1억 원 이상 오르는 단지가 속출하면서 오히려 전세난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2,000세대에 가까운 대단지인데 최근 전세가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계약이 6월에만 해도 8억 원대에 체결됐었는데 근래에는 9억 원대 후반에 거래되며 2달 만에 1억 이상 뛰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물량이 그렇게 많이 공급이 될 건 아니잖아요.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0.04%로 한 주 전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서울은 6주 연속 상승하며 0.11% 올랐는데 특히 서초구는 3,000세대 대단지 입주 물량 전세를 받아내고도 상승세입니다. 금리와 대출 규제 등 문턱이 낮아지면서 빌라 대신 전세 사기 위험이 비교적 낮은 아파트로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세 사기가 이제 다세대나 연립이 주력이잖아요. 이왕이면 소형 아파트라도 아파트 전세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수요들까지도 일정 부분 이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역시 역대 가장 적은 7천여 세대에 불과해 전세 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규욱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은커녕 역대급 대박 실적을 낸 은행업계에 또 다른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자를 받고 있는데 푸짐한 퇴직금이 붙으면서 30대 젊은 은행원들도 스스로 짐을 싸고 있다고 합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하나은행의 상반기 보고서 일부입니다. 6월까지 지급한 직원 1인 평균 급여가 6,700만 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내 성과급을 두둑이 받은 덕입니다. 다른 은행들도 다를 바 없어 6개월 만에 일반 직장인 연봉보다 더 벌었습니다. 이처럼 호황인데도 은행을 나가려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올해 초 5대 은행 희망퇴직자만 2,200여 명. 하나은행에선 6월에 또 60명이 제발로 나갔습니다. 특별퇴직금만 수억 원에 이르다 보니 이 기회에 목돈을 챙기고 떠난 겁니다. 상반기 퇴직자들이 각 은행 보수총액 상위 5위를 싹쓸이했고 10억 원 넘는 수령자도 여럿이었습니다. 최근 2차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한 신한은행에선 대상 연령이 만 39세까지 낮아졌습니다. 의외인 건 회사가 범위를 넓힌 게 아니라 퇴직을 원하는 젊은 직원들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인생의 이막이나 아니면은 뭐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최근에 한창 좀 빨리 은퇴를 하고 또 다른 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타트업에 간다든지 뭐 이런 수요들이 많이. 고연봉의 안정적 직장의 대명사인 은행을 박차고 나올 만큼 푸짐한 퇴직금 잔치. 고령 고액 연봉자 수를 줄이려던 희망퇴직이 젊은 은행원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역설을 낳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중국의 부동산발 위기가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홍콩 증시에서 퇴출당합니다. 투자자들의 시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채권이자 3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며 디폴트 위기에 빠진 비구이 위안이 다음 달부터 홍콩 증시에서 제외됩니다. 올 상반기에만 10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낸 비구이 위안의 주가는 올해 들어 72%나 폭락했습니다. 중국 국영 건설사 38곳 중 18곳이 올해 상반기 잠정 손실 상태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발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운용자산만 145조 원에 달하는 대형 신탁회사인 중농신탁 베이징 본사 앞에서는 지난주 내내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수십 개 투자 신탁 상품에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부동산발 위기가 개발업체들의 돈을 빌려준 신탁 회사들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민간 투자자들의 피해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As long as the problem in the cash flow of developers are not solved, it's possible to see more credit events like this here and there across the shadow banking sector. 내수와 수출이 하락세를 보이는 와중에 부동산 부실마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중국 경제 위기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분명 8월 중순을 넘어섰는데 폭염은 도무지 꺾일 기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반가운 건 다음 주 수요일이 절기상 처서고요. 이 즈음에 비 예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처서엔 모기잎도 비뚤어진다는 옛말이 있는데 맞아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최돈희 기자가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한강 야외 수영장. 폐장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더위는 오히려 더합니다. 수영장은 그야말로 물반 사람반.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 한낮 열기를 식힙니다. 파라솔에 돗자리까지. 수영장 주변 그늘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햇빛도 보고 아이랑 이런 놀이도 시설도 있어서 되게 재밌게 잘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요. 더우면 물에 들어가면 되니까. 실내 쇼핑몰도 뜨거운 햇살과 열기를 피하려 북적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까 좀 습하지 않고 시원하고 쾌적한 실내를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에 백두대간을 넘어오는 열기까지 더해지며 경기 여주는 38.9도까지 치솟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동풍으로 인한 지형 효과가 더해져 매우 무덥겠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다음 주부터 다소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화요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며 서울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저기압인 열대요란이 지나면서 주말까지 곳에 따라 최대 100mm의 폭우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MBN 뉴스 최돈희입니다. 코로나도 끝이 없습니다. 최근 미국 등 4개 나라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요. 사람의 면역 체계를 뚫는 돌연 변이가 30개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가시처럼 튀어나온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인체에 침투합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 변이가 있으면 면역력을 피해 감염시킬 수 있는데 무려 30개 이상 돌연 변이가 생긴 새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신종 변이를 오미크론 변이종인 BA2의 하위 변이로 분류하고 감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첫 감염 환자가 보고된 데 이어 덴마크, 미국, 영국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됐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새 변이에서 단백질 변형이 크게 나타난 만큼 사람을 감염시키는 면역 회피성이 강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WHO continues to assess the risk of COVID-19 to global public as high. The virus continues to circulate in all countries, continues to kill, and it continues to change. 구체적인 위험성과 확산력은 2주 뒤쯤 발표될 전망인데 우리 보건당국도 국내로 전파됐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엔데믹 이후 느슨해진 방역 규제 틈을 타 언제든 코로나가 재유행할 수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와 추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또 있는데요. 휴가철을 지나면서 유행성 결막염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물놀이를 하고 난 뒤에 눈이 간지럽고 토끼 눈이 되는 증상이 나타나죠. 가을까지 유행이라고 하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손 씻는 수칙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자 수영장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어린이는 물줄기를 그대로 맞으며 열기를 식힙니다. 물놀이 직후 쉽게 노출되는 질환은 눈병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결막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와 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실제로 유행성 각결막염 의사 환자 분율은 1000명당 11.5명으로 3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세 이하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잠복기는 보통 일주일 정도입니다. 감염 후 3일이 지나면 충혈과 눈곱, 통증,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한쪽 눈에서 시작해 양쪽으로 전염됩니다. 발병 후 2주 정도까지 전염성이 유지됩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은 가능하면 손을 안 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손 씻기가 또 제일 중요합니다. 손 잘 씻고 눈을 만지지 않고 그리고 수건이나 베개 같은 것들은 같이 공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막염에 이미 걸렸다면 콘택트 렌즈의 사용을 중단하고 눈 화장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환자 발생은 보통 여름철에 정점을 보이지만 가을철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6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8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32.7원이 오른 리터당 1,727.7원을 기록했고 경유는 62.3원이 상승한 1,588.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휴일인 내일도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무더위 속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고요. 한 번 내릴 때 시간당 30에서 60mm씩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소나기가 지나지 않을 때는 전국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또 내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서 만조 시간대 해수면 높이가 더욱 높아지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은 33도, 남부지방도 광주가 34도, 부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적인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화요일 중부와 호남을 시작으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면 한결 가벼운 밤이 되실 것 같은데요. 삼척 장호항의 시원한 파도 소리 전해드리면서 뉴스센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